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잭슨홀 미팅부터 국내에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을 또 앞두고 있는 한 주의 시작인데요. 월요일자 오늘 작전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문가님 먼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늘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굉장히 월요일 이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자면 제가 앞서서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잭슨홀 미팅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시장 여러분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화 정책이 다시금 새롭게 시장 내 주요 핵심 이슈로 재등장하는, 재부각하는 그런 모습,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 예정에 있는데요. 뭐니 해도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연설, 파월 의장의 이야기, 과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연준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하반기 통화 정책의 행보를 고스란히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저녁 11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주식 시장 다 마치고 난 후에 금요일 저녁 11시가 되겠는데요. 하반기 정책에 대해서 아마도 얘기가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투자 심리가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너무 비둘기적인 생각을 좀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조금은 더 매파적인 견지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조금은 더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잭슨홀 미팅 그리고 다음 달 9월 20일, 21일 이제 그 FOMC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향방 결국은 연준의 통화 속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경제지표, 미국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왔죠. 물론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조금은 좀 시장 내 실망감을 좀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일단 고용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업률 자체가 기존 3.6%에서 3.6%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여기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지지난달 9.1%에서 지난달 8.5%로 이미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수치가 발표되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는 잠깐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 보이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고용 중심으로 고용이 강력하고 평균 임금 자체의 상승률도 긍정적이고 지금 현재 노동시장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에 맞물리게 되면서 한동안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 다소간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한껏 안도 랠리가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는 조금은 좀 경계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이야기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느냐. 통화 긴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을까? 아니면 경기 침체를 조금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 둘 중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아마도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를 무려 연속 두 번이나 실시를 단행을 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졌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선제적으로 그 물가가 버블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다소간 조금 좀 지나친 통화 긴축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도 그 관심이 좀 쏠렸었고요. 반면에 지금 혹여나 경기 침체가 있을지 모르니 조금은 좀 통화 긴축 속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기에 충분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단 중립적인 단계에서 중립적인 견지에서 물론 그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보다는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보다는 그 빅 스텝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게 한 30%대 70% 정도로 페드 와치에 의하면 이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결국 이렇습니다. 최소한 50bp 이상의 빅 스텝은 단행할 것이다.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잭슨홀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엿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후에 과연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냐. 빅 스텝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9월이 지나게 되면 혹시나 이제 물가도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 고용이 긍정적이고 이제 소비를 조금 더 살리려면 조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수준 정도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소 낮추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번에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메시지 아닌 메시지를 분명히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주 분명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은 다시금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게 분명합니다. 무게중심을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 인플레이션에 둘 것이냐, 경기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 꼭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한테 던져진 그런 어떤 그 의문점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다소 하회하는 그런 모습. 고용만 강력하다고 물가만 꺾였다라고 과연 연준이 통화 정책을 늦출 것이냐. 소매 판매가 다시금 살아나 줘야만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경제 지표임에 틀림없다. 잠깐 멈칫하고 있는 소매 판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분명히 그들의 아마도 최대의 관심사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베어마켓 상황 속에서 반등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증시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업종별로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설정해 볼까요? 예,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통화 정책, 통화 스탠스에 이제 시장은 다시금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 그리고 조만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금통이 열리게 됐죠. 그리고 조만간 이제 9월 넘어서면서 분명히 FOMC의 시장의 이목은 상당 부분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금리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통화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다시금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통화정책 중심, 금리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쪼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을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 첫 번째가 금리 민감주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소비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장을 가지고 가는 가치주 측면에서 가치주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지금 현재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식시장을 과거 섹터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금리 민감주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술주들은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고스란히 주가가 꺾이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그냥 매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유하면서 추후를 기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금리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4차 산업 성장주 특히나 확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4차 산업 성장주로 관심을 좀 압축해보자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술주는 뭐니 해도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산업에 보통 4단계가 있죠. 도입 단계가 있고 확산 단계가 있고 안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쇠퇴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금융주는 예대 마진의 방향성에 우리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대 마진에 의해서 금융주들의 손익,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소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소비 관련주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필수 소비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 소비재로 나뉘게 됩니다. 필수 소비재. 고인플레 상황이 어쨌든 인플레의 정점은 찍었다 하더라도 고인플레 상황은 당분간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비의 행태 그리고 소비의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이번 월마트와 미국 시장에서 분명히 나타났죠.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의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 쪽에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어떤 행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이다. 특히나 여기에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번 추석 시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추석 선물 지금 고르기에 한참 여념이 없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선물들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물들이 선택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도 향후 소비 행태에 매우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요. 내구 소비재. 가처분 소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만 내구 소비재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평균 임금이 늘어야만 할 텐데 이 부분은 고용 상황에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안정성장 가치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밸류에이션을 주목해보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밸류에이션 다른 종목들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항상 상대적인 비교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팬데믹 피해주들이 급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정상화 단계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정상화 과정,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이미 최악의 변곡점은 통과해 놓고 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가지시고 팬데믹 피해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통화 정책 때문에 금리 민감주, 안정성장 가치주, 그리고 소비 관련주에 대한 구분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한은 금통위가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중간 목표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설립한 설립 목적 자체는 두 가지의 안정입니다. 하나는 고용의 안정 추구고요. 또 하나는 물가의 안정 추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절대 마음속에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업종별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때 밈주식이 또 한 번 성행이었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마무리가 된 밈주식 상황들을 보니까 또 급락을 했던데 이 밈주식이 성행한다는 것 자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타산지석으로 분명히 삼아보자라는 말씀으로 미국 시장이 먼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었다. 흔히 말하는 소문에 듣고 소문에 파는 남들이 사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사는 펀더멘탈은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사니까 따라 사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투기가 되겠습니다. 투기는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밈주식 미국에서 안도랠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밈주식 상당 부분 다시금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한 방에 주가가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드베스 앤 비욘드 40%가 넘는 급락 상황이 연출됐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려 20% 이상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었다. 게임스톱 다들 알고 계시죠? 게임스톱 역시 쉽지 않은 그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뭐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투자를 하시라, 투기를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동전주 조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타산지석 삼아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일확천금 분명히 버리시면서 펀더멘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자. 결국 변동성은 가능한 배제시키시고 막연한 기대 절대 하지 마시고 손절 잘 해나가시고 오히려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하는 지속 성장주에 관심을 갖는 게 잠깐 일시적으로 흔들림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주식. 이 주식이 바로 어쩌면 가장 편안하게 주식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내지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밈주식과 관련된 히든 이슈 그리고 이번 주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시장에 앞서서 지난주 우리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가, 환율, 여기에 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매물이 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5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3일 연속 하락을 했고 5주 만에 좀 주간 하락을 좀 전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준 인사들의 좀 발언이 좀 상당히 좀 신중해진 모습 나왔습니다.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하는 좀 발언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4명 이상이 금리 관련돼서 강하게 좀 언급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연말 기준금리 4%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 투자자들 예상보다 좀 긴축 성도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가와 지금 환율 상승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 상당히 좀 매우 중요한 지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좀 힘을 좀 실어준 지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연중 최고치를 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두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 여기에 좀 국제적으로 봤을 때 푸틴과 시진핑이 연말 G20에 좀 참석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갈등이 좀 불거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반도체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낙폭이 좀 제한된 요인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테크가 지금 실적 전망이 하향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때 주가가 좀 저점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좀 깨지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을 반영한 수준이라는 제가 볼 때는 당시의 시각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꾸준히 매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낙폭을 좀 제한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윤여민 FP님께서는 늘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면서 이 유명한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오늘 살펴주실 관심 섹터가 차량용 반도체라고요. 어떤 이슈들 체크해 볼까요? 예,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여기다 플러스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지 네덜란드 NXP, 일본의 르네상스 같은 좀 소수의 업체들만이 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제 좀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업의 참여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좀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좀 수익성이 좀 상당히 낮다. 뭐 이에 비해서 안정성에는 기술 수준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 시장에서 10%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주요 먹거리는 아니다라는 좀 이러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전장용 이제 차량이 어떤 많이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으로 좀 기술 개발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면서 차량용 반도체 역시도 좀 변화를 좀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에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센서 등을 좀 이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처리가 좀 요구가 되면서 점차 좀 고성능, 고용량 제품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반도체의 어떤 주기도 상당히 좀 줄어든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용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보통 교체 주기가 7, 8년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3, 4년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체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형 반도체 업체들 좀 이제 진출이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가 볼 때는 좀 경영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특히 미래 핵심 사업으로 좀 전장 분야를 꼽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사업에 대한 부분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에 차량용 통신칩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스를 좀 이제 포함한 어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제가 볼 때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올해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좀 공식화했고 퀄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스웨덴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이죠. 비오니어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 확장을 좀 예고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차량용 반도체 시장 상당히 좀 커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2025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좀 유망한 섹터로서 한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FP님 그렇다면 이번 주 오늘 우리 증시 작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가 빅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 오늘은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사실 지난주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락을 했죠. 뭐 긴축이라든지 밈주식, 그다음에 뭐 강달러, 뭐 만기 영향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다우지수가 이번 주 처음으로 이제 200일선 이하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인사들의 발언 영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인플레 목표까지 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 확률상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50bp가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 논란이 지금 제가 볼 땐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민주식이 좀 급락을 했죠. 이제 앞에서 좀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드 베스 앤 비욘드 40%까지 급락을 하는 부분들, 여기 뭐 게임스톱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심리에 좀 상당히 악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좀 약간 자본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폭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농작물 피해, 정전 같은 산업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말 사이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의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옵션 만기에 좀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빅테크 중에서 이제 S&P 500보다는 더 하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만기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뭐 이번 주 영향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플레 요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잭슨 홀 회의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주 초반에는 좀 약간의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수급이 좀 터닝업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세워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 결국 매도세를 다 받아내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시가총액은 1.1% 올랐지만 1조 1,000억 달러까지 유지가 되던 마켓캡은 현재 1조 달러까지 내려앉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연준의 긴축 의지에 흔들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망이 이번 주도 좀 지속적으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현재 업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결국 23,000달러를 내주면서 미끄러진 비트코인, 지난 주말에는 25,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다시 21,000달러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전일 대비는 2.19% 소폭으로 회복을 해줬지만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는 무려 11%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에 S&P 지수가 역대급 썸머 랠리를 보여주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었죠. 7월, 8월을 합쳐서 12% 넘게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미증시와 커플링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은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폭의 상승은 보여주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최근 단기적인 흐름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반전을 할 수 있는 지표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비트코인 일본 가격을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이 추세를 이탈할 만큼 강력하기는 했지만 지표상으로는 아직 과매도 영역에 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거래량 흐름을 바탕으로 자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이죠. 이 OBV가 현재 2019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곧 다시 반전되고 다시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퍼포스 ETF에서 지난 11일에서 19일 사이에 이 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라는 이 네트워크의 상에서 지표가 확인이 됐는데 큰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동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역시 이 거시경제 이슈가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안의 이슈보다는 거시경제적으로 이 다양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을 큰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 초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작됐던 이 비트코인의 회복세가 이번 주말에는 다시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긍정적인 CPI 지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자산 시장에 살짝 훈풍이 불긴 했지만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매파적인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거시 경제 이슈로 인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 현재 시장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지해주는 이더리움이 있었지만 이더리움도 일주일 전 대비는 무려 16%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는 3% 다시 반등에 성공해줬지만 전주 대비 16% 넘게 하락하면서 이 한때 1,800불 이상에 거래되던 이더리움 현재 1,600불대까지 내려왔고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이제 머지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마지막 탄력이 붙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지난 주말에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이더리움의 커뮤니티는 미국의 POS 검증자들이 규제 당국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채굴과 관련돼서 각국에서 여러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POS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 기존 규제 당국의 그늘 아래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주요 이슈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테더와 USDC, 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더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이 USDC 코인들은 큰 변동성은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의심도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테더가 이번에 2분기 보고서를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음은 58%나 줄었고 은행 예금이 32% 늘어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테더 같은 경우는 기존의 MHA 케이맨에서 비디오 이탈리아로 교체를 하면서 기존의 분기별 한 번 제공했던 이 보고서를 앞으로는 월 1회로 월간 보고서로 발간을 하면서 좀 투자자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위의 BNB 보도록 하겠습니다. BNB 홀로 전일 대비 7% 가까운 상승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00불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주 대비는 5% 이상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는 그나마 적은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반등세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의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불이고요. 7위의 리플이 전일 대비 2.47%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 대비는 8.33% 하락한 모습으로 현재 가격 0.34달러고요. 8위의 에이다 전일 대비 3% 올라줬지만 전주 대비는 18% 넘는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46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에 찰스 호킴스 이 에이다 창시자가 이어지고 있는 비난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바질 하드포크를 앞두고 기술적인 우려와 공격이 지속이 되자 창시자가 직접 나서서 본인들의 기술적 업데이트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치는 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본인도 상당히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좀 어렵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인 노드 1.35를 테스트하는 동안 3개의 버그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들이 하드포크의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이더리움의 머지 이벤트 이후로 올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또 많은 투자들이 기대하는 기술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위의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4.24%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는 18.61%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3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전주 대비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가격은 $0.06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상해 시가총액 10개 종목 외에도 이 아래에 있는 20위권 종목들도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주 대비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업계 주요 이슈들로 넘어가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북미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 업체인 베스트바이에서 이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제외가 됐는데요. 베스트바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결제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현재 이더리움, 시바코인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라이트코인, 이 비트코인 계열에 있는 코인들을 추가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지만 우선 이더리움 기반과 이 밈코인을 대표하는 시바와 도지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런 한편 여전히 규제와 관련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선물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 암호화폐 투자자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규제 기관 중 하나죠. 미국의 선물상품거래위원회 위원인 크리스틴 존슨 같은 경우도 이 원탁회 토론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교육 그리고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또 동시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 금융시장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모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초당적 법안이 통과되면은 암호화폐가 현재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산업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들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한편 영국의 유럽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 EU 회원국 간의 일관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현재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유럽과 관련된 암호화폐 규제안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EU 회원국 간의 일관되고 또 조화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EU 소재 은행들은 암호화폐 상품 그리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이 규제 당국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EU 회원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너무 상이하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규제안이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규제안 마련이 이어질 것이다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코인 시황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보면 썸머랠리라고 불릴 정도로 잘 가던 뉴욕 증시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적인 모습이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그래도 주도 업종군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고 연속해서 이 부분이 조정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외부적인 이슈기는 하지만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시장은 한 단계의 조정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이어가는 미국 시장 흐름에서는 이게 옵션 만기기는 했어요. 만기기는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코인의 조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함께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타날 자리에서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고 대형 IT, 그다음에 성장주 위주로 조정이 나타났다는 모습에서 시장은 한 단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임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 접근은 좀 빠르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 구간을 한 단계 레벨을 다운시켜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매수의 톤을 낮출 필요가 있겠고, 현금 비중 같은 경우는 기존에 40%대를 유지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50%, 많게는 현금을 60%까지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주 초에는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주 말까지 갔을 때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잡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전략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조정이 일단 나타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은 그 환율 흐름이 신흥국단, 즉 신흥국단의 화폐 가치 같은 경우가 절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유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을 열고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랩지노믹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랩지노믹스는 금요일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공시가 나왔고요. 이 국면에서 매각의 단가는 한 21,000원대 정도인데, 이게 전환사채라든지 그런 희석을 감안해서는 11,000원대 정도에서는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정도 때 환산 가능 가격에서 매각 이후에 새롭게 신사업 부분이 확장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부분은 최대 주주는 루아 프라이빗 에쿼티로 변경이 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미국의 수탁 분석 기관인 클리아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진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데요. 클리아 같은 경우는 검사 항목 허가만으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으로 별도의 임상 없이 진단 서비스의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랩지노믹스의 대표적인 사업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실험실 표준 인증 없이 이제 진단 서비스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본업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췄다고 보입니다. 금요일에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단 흐름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요소로는 한 단계 주가가 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가격 접근으로는 8,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로 랩지노믹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8,80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지, 특징주로 꼽아주셨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저희가 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시장이 아무래도 첫 번째 시장 영향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시총 상위주들의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게 보조금 이슈라든지 또는 현대기아차 내부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 같은 경우를 좀 떼어내서 자회사단으로 둘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부각돼서 시장의 해석은 한 번의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나타났지만 그래도 주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소재 쪽의 조정세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이어지는 모습, 즉 시총 상위주들군 그다음에 주도를 하던 업종군들이 순환매가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이게 한 번은 개별주의 강세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 뚜렷하지 않고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유계좌 종목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줄여 나가되 특정하게 거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정해놓고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정 나온 이후에 무작정 하락장으로 전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지수들, 나스닥이라든지 이와 연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반등의 자리에서 반등이 못 나오는 그러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도 1325원, 30원 이 정도까지 돌파된다고 하면은 시장 지수는 좀 기계적으로 매도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는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업종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업종 중에서 조금 모멘텀이 있는 것은 YG 엔터 같은 경우, 왜냐하면 블랙핑크 컴백 이후에 실질적으로 앨범 판매가 예상치보다는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도 히트에 대한 부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복구할 수 있는 거는 YG 엔터겠는데요. SM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이익 대비해서 좀 본업의 가치를 반영을 해보면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함께 보고 갈 수 있는 종목 구간이라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더해져서 좀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지연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함께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이탈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정해놓은 밸류에서도 크게 비중을 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과매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정해놓되 그 구간에서 이탈했을 때는 좀 분할로 계속 채워나가는 전략,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차적으로는 67,000원대 접근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N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 감안을 하면 손절가는 한 10% 정도로 그래도 잡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SM 두 번째 특징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선 특징주와 함께 어디까지 밴드선으로 보면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종목별 대응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려본다면 급한 매수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관망세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 주간별로 봤을 때도 물론 선물 옵션 만기기는 했지만은 하방으로 조금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주초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400 중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형 IT, 2차 전지 소재, 이쪽 당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렇다 보니 적어도 오늘은 시장을 관망을 하자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래소 기준으로 종가까지 외국인이 한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지 여부, 이까지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물량의 출회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은 환율과 수급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따라서 오늘 하루 적어도 관망을 하고 시장을 살펴보자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급한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장 작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에 저희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이 전략이 유효한지 장중에 대한 전략은 저희 매매 시그널 통해서 세워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